자, 소리 잘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GS 3기 주말반 인사노무관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정주모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들이 이제 막 싱숭생숭하고 그렇죠? 많이 좀 힘들 겁니다. 자, 아마 GS 3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이 멘탈이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냐? 나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다. 나만 힘들고 있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어떤 그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때는 그런 거야. 며칠 남아있다라고 걱정되는 이 부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남은 시간 동안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걸 누리면서 꾸준히 내가 해야 될 공부들을 해 나가서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여태까지 써본 답안지 중에 제일 잘 쓴 답안지를 시험장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준비해 놓고서는 그래서 시험장에 가가지고 뭐 그것보다 못 쓴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없고 우리는 시험장 현장에 가서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GS 3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100분 풀타임으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GS 3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시험장과 똑같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시험을 치른다. 자, 지금 이제 완전히 똑같은 환경은 아니죠. 사람들도 다르고 뭐 여기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습도도 적당하고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장마는 그때는 끝내야 있을 거예요. 막 무지무지 덥고 습하고 그런데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옆에는 이상한 사람들 막 냄새 풍기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습관으로 계속 뭔가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시험을 보게 될 때 결국은 잘 버틸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멘탈과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시작은 스스로를 믿어야 돼. 난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 잘 했어. 부족함이 아직도 있어. 그렇지만 나만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보다는 열심히 더 준비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잘 보게 될 거야. 혹시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배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내가 쓰게 되면 내가 60점 넘어가서 합격하는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야. 자, 이걸 믿고서 여러분들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자,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제 GS 3기에서는 딴 거는 안 되지만 시간 내에 답안지를 컨트롤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의고사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 모의고사가 결국 우리가 100점짜리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논하시험, 논수령 시험을 보게 되는데 논수령이라는 것은 논문으로 주장을 하는 논이 펼칠 논자예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항상 끝에는 뭐뭐를 논하시오, 뭐뭐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돼요? 논하는 문제 50점, 설명하는 문제 50점인데 그 설명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더 잘라서 25점, 25점으로 그래서 50점, 25점, 25점이 기본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기본 패턴 안에서 50점짜리 문제를 그 안에서 또 더 잘게 나눠서 문제들을 배점을 할 수 있어요. 25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세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100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배점들이 이렇게 나눠질 거다. 그런데 그 배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50점과 25점, 25점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쓴 글이 분량이 50점, 25점, 25점의 분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량을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답안지는 16페이지예요. 그 16페이지가 100점을 구성하는 답안지입니다. 그러면 50점짜리 문제라고 그러면은 8페이지 정도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25점짜리 문제라고 그러면 4페이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점수가 이거죠.
도대체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페이지 수를 다 환산하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16페이지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쓰게 되면 그 16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충실하게 썼으면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100점이 다 100점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쓴 내용에 의해서 거기는 한 80점 정도만 실제로 쓴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20점에 대해서는 글의 전체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점수들이 이렇게 붙어 나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잘라져서 25점짜리 문제를 뭐 10점과 15점으로 나눴다라고 이러면은 대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25점이 4페이지니까 한 페이지당 6점이구나. 그럼 10점이면은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될 것이고 15점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2페이지 반 정도가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총 4페이지가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각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쓸 것인가와 목차들을 생각을 해내고 적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25점짜리 문제를 봤는데 내가 잘하는 게 나왔어. 마침 막 그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은 어때요? 나 합격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심장이 뛰면서 흥분하죠. 그래갖고 그 25점짜리 문제를 소위 말하는 좋았어. 강사 수험서에 있는 모든 거를 그대로 빼다 박아. 다 그렇게 해주겠어. 자, 그래가지고 막 씁니다. 이걸 통해서 채점자가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의 어떤 답안이 나왔다라고 까무라치게 해주겠어. 자, 그러고 막 써요. 25점짜리 문제를 50분을 들여가지고 6페이지, 7페이지 썼어, 만약에. 자, 그게 성공하는 답안지냐? 아니요, 그건 망친 겁니다. 왜? 출제자는 25점 분량에 적합하도록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낸 그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전체 얘기를 한 거는 흐름상에 있겠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했어라? 그래서 이게 50점짜리 문제도 될 수 있지만 25점에 해당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질문해서 이미 다 물어봤어. 그럼 그걸 많이 써야 되는데 나는 이거와 관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썼어. 그래갖고 7페이지, 만약에 7페이지, 8페이지를 썼다. 25점짜리 문제를. 자, 그러면은 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25점짜리 문제에서. 25점뿐이 안 돼요. 근데 그 25점을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막 8페이지, 9페이지를 썼다고 했고 25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요. 자, 여기에서는 출제자가 보고 싶어 했던 부분들은 전체 원래는 한 4페이지 정도에서 2페이지 반 정도를 충분히 쓰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2페이지 반이 아니라 8페이지가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5페이지 반에 쓸데없는 얘기가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 글에 비해서 2페이지 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렇게 평가를 되면서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25점이 아니라 뭐 하긴 했는데 자, 이거 그냥 17점, 18점 그냥 이렇게 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봅시다. 50점짜리 문제 써야 되고 25점짜리 문제를 써야 돼요. 그럼 75점을 뭐예요? 나머지 16페이지에 써야 되는데 이거는 잘 써도 8페이지에 50점 이상을 안 넘어가는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벌써 75점짜리를 그 안에 꾸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글들이 나오게 되겠냐 이거죠. 그건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점과 분량을 연동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들어가서 문제들을 보고서 그것들이 대강 어느 목차로 이렇게 될 것이냐 나름대로 목차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배점에 따라서 분량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감을 잡아내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 무작정 1번 보고 내가 아는 거다 또는 뭐 2, 3번에서 내가 아는 게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거부터 쓰는 게 아니고 1, 2, 3번 문제를 적어도 골고루 다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나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차들을 잡아나가고 2번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목차를 잡아나가고
3번에 대해서는 아주 러프하게 이런 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되게 3문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를 써야 될 거예요. 10분 정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아예 지금 당장에 떠오르지 않아. 그럴 때는 당장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좀 뒤로 빼놔야 돼. 굳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목차를 잡겠다고 시간을 쓰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빼놓고 그래도 내가 알겠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차들을 잡고 그러면 이거지.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분 정도 쓴다. 2, 3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5점짜리 문제에 대해서는 1번 문제에서는 5분,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2, 3분씩 이렇게 해서 총 길어져도 우리가 12분 안에 목차들을 잡아낸다. 그런데 내가 하나 모르는 게 나왔다 라고 전혀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더 쓰지 말고 빼놓고 그러면은 뭐 5분, 3분 그래가지고 딱 맞춰놓고 이렇게 넘어가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다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남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목차도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써 나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거예요.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쓰다 보면 내가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자, 그걸 감을 느끼면서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다른 페이지들을 다 쓸 수 있을 것인가를 3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쓰고 2페이지 넘어갈 때 이 정도의 디테일로 쓰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페이지를 빨리빨리 그 목차에 의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우리가 이 GS 3기에서 어떻게든지 분량과 배점과 분량을 정해놓고 그러면 시간도 결국은 한 페이지 쓰는 시간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모든 페이지가 동등한 속도로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 문제 모두가 다 균등하게 점수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문제에서 결국 우리 뭐예요? 60%씩만 득점을 하면 돼. 그러면 6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어떠느냐? 1번 문제에 사람들이 시간을 대부분 많이 써요. 자, 50%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1번 문제에 60%, 70%를 써.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나머지에 그러면 만약에 60% 썼다 그러면 40% 남았으면 20% 써야 되는데 여기에 거의 한 30%를 써요. 그러면 3번 문제 쓸 때는 거의 시간이 없어갖고 10%뿐이 못 써. 자, 이 시간은 그렇게뿐이 못 쓴다라는 거는 결국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뿐 아예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깎아놓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0분에 25분에 이 어떤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써나가면서 내 글의 디테일의 정도들을 빨리빨리 수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연습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GS 3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그래도 유사하게 그렇게 되면 우린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딱 보게 되면은 사실 1번 문제에 막히게 되면 되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런 것들부터 내가 먼저 아는 것들부터 쓰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동차로 시험 볼 때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처음 시험장에 들어가서 저는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때 처음 봐서 시험장에 직접 가서 봤거든요. 여기 학원이 좋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학원들이 가진 상업주의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저는 가장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뭐 K 어쩌고 저쩌고 뭐 BTS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국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사교육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그래도 급속도로 뭔가의 어떤 역량들을 올려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원에 왔더니 세상에 시험지가 똑같아. 시험장에서 본 답안지가 똑같아. 자, 그런 걸 가지고서 최대한 어떤 그 현실감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답안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했냐면은 처음이고 뭐 여러 가지로 낯설고 이러니까 제가 아는 것부터 쓰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잘 아는 거 쓰니까
잘 아는 거가 그때 2번 문제부터 썼어요. 2번 문제 쓰고 3번 쓰고 1번 쓰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 역시 제일 마지막에 갖고는 시간이 많이 안 남더라고. 컨트롤 하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막 몰리니까 1번 문제가 나중에 부실해지는 겁니다. 근데 부실해졌다고 그래서 못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데 제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동차 때. 저는 대강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왜 안 좋게 나왔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문제 순서를 2, 3, 1로 썼다라는 그것도 별로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일단 순서가 2, 3, 1로 또는 3, 2, 1로 뭔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왜 얘는 번호가 흔들렸지? 이게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됐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이렇게 썼나 보네.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에 가서도 그걸 보면서 제대로 썼을지라도 먼저 이 인지 속에 그 편향이 이제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점수를 이렇게 안 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평가적 오류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급적 1, 2, 3번을 써야 돼. 순서대로. 근데 야, 1번 모르는데 어떻게 1번 쓰냐고. 1번 해놓고 대충 8페이지 비워놓으세요. 비워놓고 9페이지째에 우리가 2번 쓰고,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13페이지째 3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2번 문제를 그 9페이지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페이지,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뭐 13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4페이지를 다 어차피 못 채운다 하더라도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면 1번으로 돌아와서 제일 나중에 어떻게든지 8페이지 가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7페이지 반을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첫째 줄을 쓰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8페이지에서 끝이 나도록, 8페이지의 첫째 줄에서라도 끝이 나도록 글씨를 크게 쓰든 뭘 하든 간에 거기까지 끌고 나가줘야 돼. 자, 그렇게 하면은 9페이지에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2문이 나와 있고 13페이지에 3문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 채점자들은 얘가 몰라서 순서를 바꾼 건지 아닌지 이거 몰라. 그냥 얘는 그냥 쓰는 대로 이렇게 썼구나. 그런데 1번은 조금 부실해 보이는데, 그러고 2번 봤는데 2번 괜찮네. 뭐 3번도 괜찮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들을 어떻게든지 균등하게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출제자의 편향 속에다가 뭔가 얘가 몰라갖고 뒤죽박죽으로 썼네. 자, 이러면은 거기에서 하여튼 의외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쓰도록 하자라고 하고요. 오늘 시험 문제 보면서 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험가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사례형 문제라는 것들이 학원가에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제들을 이렇게 했던 전통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험이 점점 이제 횟수가 거듭되고 이게 그 어떤 그레이드가 올라간다. 이제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의 어떤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시험 자체가 바뀌게 되느냐, 즉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책 속에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알고 있냐, 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다. 어플라이를 물어볼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사례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사례형으로 가기 전에 네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네가 무엇을 묻는 문제를 아는 것인지, 즉 질문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질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EAP에 대해서, 우리 2번 문제 EAP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EAP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뭐 당연히 우리 다 외웠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절대 안 그래. 어떤 이해 없이 일방적인 순서대로 무조건 목차대로 이렇게 외웠던 사람들은 그 목차의 순서만 바꿔놔도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이 기억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돼 있는 친구는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게 뭘 묻는 문제구라는 거를 알고서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답을 쓰는 것이 EAP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EAP를 쭉 쓰는 거나 EAP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또 답을 쭉 쓰는 거나 답안지가 나타나는 모습 자체는 전혀 다를 게 없어. 그런데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문제 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방법. 그래서 제가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아마 제 사례형 문제 베끼는 사람들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형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례형 문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이걸 읽고서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이 답이 나오고 저 답이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들은 이 답, 저 답 모든 걸 다 놓고서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를 출제할 능력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논리가 맞으면 사례형 문제는 논리가 맞으면 사례형 문제에서는 점수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답이 틀렸는데 논리가 맞는 게 무슨 중요한 이유? 전혀. 그건 자기가 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논리만 맞으면 점수를 주게 돼 있다. 경영학 문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출제자들, 채점자들은 문제를 낼 때 그 논리 보려고 그 문제를 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것들을 답으로서 유도하기 위해 갖고 여러 장치들을 주고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한하는 장치들, 여러 장치들을 집어넣어서 요걸 보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딱 보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범위를 좁혀내는 것이 사례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2기의 1회차에서도 사례형 문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봤었죠. 그때는 뭐였어요? 우리 여러 가지 그 임금 제도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중소기업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떤 임금과 관련된 것들을 설계할 것이냐, 뭐 그래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현금이 안 되니까 스톡옵션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례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관리가 복잡하니까 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봉제를 도입한다든지 성과를 중시하기 위해서 연봉제를 도입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문제도 이렇게 보면 자,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보면은 그냥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사례형 문제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뭔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그런 것들의 정보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문제가 길면 길수록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봅시다. 당신이 노무사로서 담당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로부터 개인들의 생산성. 자, 우리는 항상 개인과 집단을 구분을 이렇게 해서 접근한다는 것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개인들의 생산성. 생산성? 우리 굉장히 중요한 생근이 맞몰 관계 이미지에 중요한 어떤 그 조직 효과성의 변수가 나와 있네. 이게 경쟁회사보다 떨어지고 있다. 야, 이게 문제인데 인사노무적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 수립 컨설팅을 의뢰받았다. 자, 이런 부분, 이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분석 결과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직 구성원들 회사의 임금관리제도 전반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관리, 임금이라는 부분들이 이 생산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소라고 구성원들이 그걸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이런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을 낮추고 동기부여를 향상시켜, 자, 이거 뭐 조목구동하자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생산성, 자, 집단이 아니고 계속 개인적 생산성, 개인들의 생산성,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산성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할 수 있는 임금관리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제일 끝에 임금관리 방안,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임금관리는 크게 수채형관리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 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뭐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생산성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자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임금의 수준체계 형태 이쪽 중에서 개인의 생산성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제도, 어떤 방법, 이게 뭐가 있었냐, 그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샘플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문제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매년 기억해서 이것들이 뭐가 빠지고 또 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샘플 답안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연습했으니까 첫 번째 줄에는 각 문제 번호 쓰고 한 줄로 요약한다. 그리고 한 줄 띄고 우리 로마자로 큰 번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도입, 들어가며, 뭐 이런 식의 제목하고 끝내는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도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임금관리의 의의와 향후 글의 순서 뭐 이렇게 그냥 저는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도입서 이렇게 썼다 하면, 그걸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습관이 그래서 발견된다라고 하면 항상 제목을 그래도 내가 밑에 그 로마자 1번 밑에서 쓴 내용이 뭐다라는 것들을 요약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달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로마자 다음에는 무조건 한 줄 띄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금의 의미와 기능이다 라고 해서, 임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이고, 이 기능이 뭐냐, 결국은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통해 노동의 재생산 가능해지도록 해주는 수단인 동시에 이건 개인의 입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비용 요소이자 여러 가지 인력의 확보, 유지, 그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이 된다. 비용도 되지만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도 하는 것이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래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처음이 사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안이 어떤 것이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사안에 대한 나의 해석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안과 관련돼서 각각의 중요한 개념들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안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전체 이게 임금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임금관리의 대상이 된 임금이 뭔가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사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글을 풀어나가겠다 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두 번째는 임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임금은 뭐고, 임금을 관리한다는 건 뭐다 라고 하는 형태로 먼저 앞쪽에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관리를 해서는 뭐 하는 거냐? 근로자들에게는 동기부여, 구동, 기업 측면에서는 조직 목표 달성, 이거를 동시에 이뤄나가자, 조목구동을 하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적으로 임금은 수준 체계 형태 관리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저는 실무에서 임금 수준 형태 이렇게 절대 컨설팅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데서 표준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어떤 체계들을 따라가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체계 형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임금 수준 관리는 뭐다. 그래서 평균 임금액의 크기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이것이 있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페이지, 그래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상한과 하한이 지불 능력 한계와 생계 유지 사이에서
적절히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임금 수준 관리다. 그다음에 임금 체계 관리라는 것은 기업 내 근로자들 간의 임금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준 구성 항목, 즉 항목과 기준 이거다. 자, 그래서 주로 여기서 얘기되는 것이 그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 연능무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임금 형태 관리란 뭐다? 임금의 계산과 지급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형태 관리는 마지막 네 번째 줄 임금의 계산과 지급 방법 관련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욕구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면서도 미국 같은 데서는 주급이나 격주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왜? 걔네들은 생활 패턴이 그래. 주 단위로 그냥 일하고 딴 데로도 가볼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활과 욕구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면서도 기업 측면에서 뭐야? 그런 임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운영을 그걸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급과 계산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초반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향후 글의 순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을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임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에서 말했던 둘, 생산성과 성과를 기반으로서 임금 공정성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임금 관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임금에 대한 공정성을 관리하는 거다. 그 지각이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 그래야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생근이 만물, 관계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임금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 수준 전략에서는 뭐 혼합 전략. 임금 체계에서는 그 다음 샘플제. 임금 체계에서는 연능 무성 중에서 성과급인데 그 성과급 중에서도 뭐예요? 개인의 성과급이라고 그랬을까? 개인 성과급. 그 다음에 임금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주겠다라고 했던 연봉제, 시성봉수의 연봉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영자에 대한 이게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시사점을 내가 제시하겠다. 자, 이러면 자, 임금 관리 우리 수체형인데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겠다.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금 답을 하는 구조를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제목들에서 그냥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이렇게만 딱 해놨다라고 그러면 채점자가 뭐예요? 그래서 수준에서 뭔 얘기하고 있냐 이를 들여다보자 라고 이럴 텐데 자, 임금 수준에서는 혼합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 임금 수준 전략 선동추원 중에서 인지비불생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유일한 전략이 혼합 전략이다 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 임금 수준 전략에서는 혼합 전략, 체계에서는 성과급인데 개인 성과급, 그 다음에 임금 형태에 있어서는 연봉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연봉제. 자, 요거를 중심으로 얘기하겠다. 물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한 답을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채점자들이 야, 얘가 뭘 알고 있네. 이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줄 한 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써놓으면 뒤에 가갖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채점자들이 일일이 꼼꼼히 보지 않더라도 얘가 뭔가를 알고 있는 애가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적당히 읽어보고 점수를 이렇게 주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점짜리 문제에서는 바로 이 향후 글의 순서에서 얼마만큼 목차를 가지고서 제목들을 가지고서 어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산성과 성과를 위한 기반으로서 임금 공정성.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건 어디 가서 천기누설 하지 마십시오. 야, 목차를 잡았는데 목차를 잡고 쓴다 하더라도 사실 쓰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그 중간에 이 흐름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흐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글 다 쓰고 났더니 목차가 사실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라고 더 그게 맞는데 라고 하는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때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 때는 여기도 향후 글의 순서도 향후 글의 순서 한 칸 띄고 한 4줄 정도를 비워놔요. 4줄에서 5줄 정도를 비워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목차대로 이렇게 글을 써봐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지?
그걸 여기로 다시 끌고 와.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진짜로 도박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향후 그의 순서는 나와 있는 목차의 순서하고 막말로 뒤에 있는 2는 같아야 되겠지만 3, 4, 5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목차가 좀 서로 달라도 채점자들이 그걸 유심히 잘 이렇게 캐치를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걸 그렇게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에 이 목차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뒤에 목차하고 꼭 일치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그렇게 막 중요시하게 따져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면 거기서 내용들이 맞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뭐야? 우리는 첫인상 효과 우리 배웠잖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는 이용해야 되니까 앞에 이렇게 뭔가 눈에 띄고 어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앞쪽에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랬죠? 인상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채용이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상관리를 한쪽에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웠으면 써야지. 배웠으면 써야죠. 우리가 뭐야? 학습이란 게 뭐야? 어떤 배움과 같은 그런 배운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행동의 영구적인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건데 그 행동의 영구적인 변화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배워서 썼더니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써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나쁜 거냐? 저는 그게 윤리적인 문제로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제끼는 것이냐? 아니 완전히 날조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만 내가 여기에서 우리 사실 위주 전략과 과대포장 전략 우리 모집과 선발에서 있는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위주 전략만 좋은 거고 과대포장 전략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요. 공리주의. 일단 이건 공리주의의 어떤 그런 관점은 참 하기 그래요. 그렇지만 권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는 뭐야? 앞뒤가 일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과 성과를 위한 기반으로 해서 임금 공정성 뭐 해가지고 공정성 얘기들 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임금 공정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금 공정성 얘기할 때 우리가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얘기하면 되고 이제부터예요. 이 임금 수준 전략으로서의 혼합 전략을 활용한다. 야, 수준 관리, 체계 관리, 형태 관리인데 수준 관리에서는 혼합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딴 거 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수준은 뭐고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수준 평균 임금의 크기고 이게 원가, 노무비, 인건비 이런 거 대경쟁력 학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임금 수준은 특히 임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정성 판단할 때 대외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이 많다.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전략의 종류와 생산성 증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우리가 그 선동추원 인지비불생을 배웠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표를 어떻게 외우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만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조직의 생산성 성과라는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결국 어느 것 하나만 써갖고는 생산성이라는 것을 확보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잘 섞어 써야 된다. 자, 그 얘기 분명히 했고 들었어. 그랬는데 오늘 답에는 못 써.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들을 한 번이라도 저를 통해서 자극을 이렇게 얻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운동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뭐 프로 선수들이 원포인트 코치 뭐 이런 거 원포인트 레슨 이런 거 다 한 5분 10분 봐주지만 뭐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시간은 5분 10분이고 뭐 하나 딱 잡아줬지만 그 퍼포먼스 나오는 성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 짧고 내용은 얼마 없었던 것 같지만 그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프로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프로한테서 그런 팁을 얻어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출제자는 어떤 생각에서 이 문제를 냈을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지? 이것들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걸 콕콕콕콕 찔러서 여러분들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동추원 전략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이 그거고 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이런 전략들은 인지비불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전략들은 뭐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나 혼합 전략은 생산성 증대와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누가? 연구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성 증대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직군이나 직무의 동일한 임금 수준 전략을 쓰기보다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선도, 동행, 추정 전략 등을 혼합적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솔루션 하나 나왔어. 그렇죠? 전략 수준에 관련돼 갖고. 그다음 임금 체계로서는 개인 성과급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라. 자, 성과급이라는 게 그거죠. 어떤 밑에서 두 번째 줄 직무 수행의 결과 가치와 성과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인과 관련된 성과급은 직접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기본급 전체를 오직 성과에 의해서만 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성과급만을 기본급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 이것까지 다 배려를 해서, 그렇죠? 임금 체계가 뭐냐, 그 체계에 연동무성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 기본급에 대해서 그것들을 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 기본급을 다 성과급만으로 때렸을 경우에는 변동폭이 워낙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좀 많지 않다. 이 설명까지 다 해줬어. 그러면 설명할 게 더 뭐가 있어? 잘한 거지. 다음, 그럼 개인 성과급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종류들만 쭈르륵 얘기를 하면 돼요. 단순 성과급제,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제, 매력식 공유 성과급제. 자, 이것들을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페이지 그대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서 뭐 쭉쭉쭉쭉 풀어 쓰고 그렇게 하면은. 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개인 성과급에 있어서 산출량 기준, 그 다음에 밑에 시간 기준, 성과급,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그냥 합쳐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자세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이 사례 문제에서는 그래서 뭘 쓸 거냐 이걸 물어본 것이지 이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성과급 여기까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임금 형태로서 연봉제. 와, 우리가 형태에서 시성봉수 이거 했었는데 시간 단위로 줄 것이냐 성과 단위로 할 건데 거기에 연봉제가 하나 껴 있었어요. 그 연봉제에 능력, 실적, 공헌도 이런 거, 즉 능력주의와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렇게 하겠다 했던 거예요. 자, 이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방향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십몇 년 전에는 거의 20년 전에는 그게 직무와 성과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연봉제였던 것이고, 지금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공급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려고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게 특강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금 피크제에 관련돼서 임금 피크제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정년 보장형 또는 정년 유지형이라고 하는데 정년을 유지해주는 보장형,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나이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임금을 감소시키는 이것은 위헌이다. 그것은 뭐에 위헌이 됐냐? 고령자 고용법상에 있는 연령 차별에 따른 거잖아요. 연령에 의해서 무조건 그 이상 되면은 임금이 깎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고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임금 감소가 되는 거와 관련돼 갖고 상대적인 조치로서 뭐가 취해지느냐, 뭐 업무를 줄여준다든지 또는 더 가치가 낮은 어떤 업무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그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뭔가의 대상 조치들이 또 따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줄인 임금들이 나중에 새로운 청년들을 뭐 더 취업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쓰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55세부터 정년 될 때까지는 무조건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년 보장형,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목적, 대상 조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의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위헌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합당한 임금 피크제이지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연령이라는 기준 하나만 들이대서 뭔가를 했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그 강행 규정인 고용자 고용촉진법상의 연령 차별에 대한 금지를 어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위헌 판결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지금 매우 많은 그 기업들, 저희 자문사들에서도 지금 특히 공공 쪽에 관련된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위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노동법 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경영 쪽에서도 임금 체계와 관련돼 갖고 연공과 관련된 임금 체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써서 그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음 연봉의 의의가 그거고, 그 연봉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연봉은 우리 총부누비와 가훈수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총부누비가 뭐고 가훈수년이 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일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두 문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서 써줬던 겁니다. 그다음 네, 연봉제의 장단점 뭐 이런 부분들 좀 써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금 관리의 용이성,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연봉 협상해야 되니까. 근데 뭐 단점은 감수 충격이라든지 개인들 간의 어떤 그 경쟁이 심해져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평가 자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산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경영자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이제 또 했습니다. 개인의 생산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결국은 성과에 대한 두 번째 문제 평가 기준, 성과 증명 요구된 행동을 명확히 해서 임금으로만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생산성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임금 하나만 가지고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찾아야 된다. 비현금성 감정적 보상도 이렇게 해서 총보상을 크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개인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도 보상을 조직과 집단의 성과도 연계시키는 것이 결국은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즉 너무 개인에만 하면 우리가 집단 성과급이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개인 성과급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성과급을 도입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문단에서 그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딱 잡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결국 인사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조직 전체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페이지를 쭉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잘 썼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것. 제가 이게 지금 샘플 답안이 이 샘플 답안이 제가 8페이지에 쓴 거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저는 그냥 다 쓴 거예요. 쓴 거에 어떤 모양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적정하게 문단과 문단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서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항상 다 일정하게 다 줄에 맞춰서 다 시작이 되어 있고 끝나는 것도 다 줄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무슨 워드를 썼기 때문에 책을 인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답안지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답안지도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보이도록 그 체계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복리후생 제도의 목적과 복리후생과 임금의 차이, EAP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죠. 그래서 복리후생 제도의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임금과의 차이는 뭐냐? 그 다음에 EAP는 뭐냐? 자, 이렇게 세 개의 큰 주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리후생 제도의 어떤 그 개념과 목적 이런 부분들은 분량이 많이 나올래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반 페이지겠구나. 복리후생과 임금과의 차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기껏해야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겠구나. EAP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얘가 한 1.5페이지, 2페이지가 나오고 임금 쪽이 또 한 페이지 뭐 이런 조금 더 나오고 나머지 한 페이지 안쪽에서 반 페이지 정도가 그러면 제도 목적 설명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목차를 잡으면서 분량을 감을 잡아가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봅니다. 복리후생 제도의 개념과 목적 딱 한 문단이에요. 이 정도만 써주면 돼. 자, 이것보다 더 줄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접적 보상이고 여러 가지 유대감가와 직장만족, 생활보장 등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거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임금을 그럼 비교해 보자. 그럼 이거는 우리 보상 종류와 형태 측면에서의 비교, 우리 표로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지금 글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보상, 직접적 보상인 방면에 복리후생은 뭐냐? 간접적 보상이고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을 가진다. 이것이에요. 지급 관리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급을 그 해당하는 일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반면 복리후생은 뭐예요? 우리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자격 요건에 의해서 구성원의 신분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자, 임금은 개인과 그 직무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임금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현금으로 줘야 되는 반면에 복리후생은 뭐냐? 이것은 해당 조건에 맞는다라고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 어떤 복리후생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각종 혜택, 서비스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 요거 측면에 있어서는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뭡니까?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기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시기에 요청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건 줘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복리후생은 해당 조건이 발생해야 되고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신청이 있어야 돼.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돼. 내가 조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 효과 측면에서 뭐 효과는 임금은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복리후생은 그거에 추가해서 심리적, 문화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됐고 그러면 이제 두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EAP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EAP 이게 뭐예요? EAP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를 회사가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까지 회사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개인의 어떤 은밀하고 내밀한 이런 부분들을 그 침범하는 상당히 무례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서로의 어떤 그런 이 EAP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들을 제공받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EAP의 뭐 연역 이렇게 하면은 미국 알코올 중독 문제 프로그램 OAP 프로그램에서부터 유래하고 우리나라는 7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초반 대기업들이 사내 상담실 그다음에 1996년 두폰 코리아라고 했는데 96년이 아니고요. 1999년입니다. 요거 바꿔주세요. 그래서 두폰 코리아가 IMF가 97, 98년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폰 코리아에서 EAP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했다. 뭐 사실 이거를 아는 게 EAP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고령 인적 자원 관리할 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유엔에서 정하는 어떤 그 고령 사회를 진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74, 20%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가면 고령화로 하고 고령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 그다음에 그것이 14%를 넘어가게 되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본다라고 했던 그거. 유엔이 그렇게 보든 말든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고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우리는 고령자가 몇 세부터입니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는 고령자를 몇 세부터로 보고 있어요. 법에서. 만 55세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 55세에 거기 있는 사람도 고령 인력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런데 그것이 뭐 유엔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나 시험 볼 때는 그 한 줄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것이 안 넣은 답안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격가지로 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EAP 운영 방식과 주요 서비스 이쪽에 있어서 뭐 사내 모형, 외부 모형, 협회 모형 뭐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다 이거는 EAP는 아웃소싱을 합니다. 사내 그 업체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그걸 더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모델로 가고 여기서 주요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지원, 그 다음에 건강과 웰리스, 그 다음에 위험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다.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에 EAP 도입 효과. 자, EAP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이 없어. 왜? 이게 아까 그 어떻게 보면 두폰 코리아가 1999년도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할 시간이 약 20년뿐이 안 주어졌는데 20년 동안에 그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고. 그렇지만 대가에 보면은 기업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세 번째 줄 결국은 비효율적 근무가 줄어들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대인관계, 신체건강, 정신 문제 등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생근이 만몰 관계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끝. 여기에 대해서 내 의견 낼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낼 수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직무와 직무 설계 개념과 중요성 및 집단 수준의 직무 설계. 자, 이것도 예전에는 문제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점점 문제에서 목차들을 아예 알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야? 개념, 중요성, 집단 수준의 직무 설계 기법 이거 얘기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자, 직무의 개념과 중요성 여기에 있어서 자, 직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책들 이런 데 보면 되게 모호하고 막 혼란스럽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첫 번째 문제는 효율적 효과적 재화 서비스 생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조화하여 집단과 개인에게 부여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던 설명하고 비슷해요. 우리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인사관리 노무 조망도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직무란 한 사람에게 할당된 과업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단. 그리고 이 직무라는 것이 활동을 사람들을 통해 구현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인사 노무 관리, 여타 기능들을 설계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된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 이걸 읽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게 썼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직무의 개념과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직무 설계는 그럼 뭐야? 자, 직무 설계는 조목구동하기 위해서 직무의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 직무 수행자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적인 측면 이런 걸 해서 직무의 내용, 수행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다. 직무 설계는 그 다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효과적인 직무 설계가 되면 이런 생그림 암몰 관계 이미지 좋아진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무 설계를 잘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집단 수준에서의 직무 설계를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집단 수준에서의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 수준에서의 직무 설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그걸 물어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수준의 직무 설계를 바로 설명해 줘도 좋지만 이 집단 수준의 직무 설계와 짝을 이루는 뒷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해 주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어떤 답안지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 시작은 원래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에서 개인적인 직무 설계들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개별 작업자 개인. 그걸 해서 생산의 효율성 높이는 방법으로 시간 동작 연구에서 직무 전문화 방식의 설계를 했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지루함, 소외 이런 것들을 하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같은 방향으로 직무 설계 방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자, 이게 개인 수준의 직무 설계들이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집단 수준에서의 어떤 직무 설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게 한 이론적인 배경, 개인적 수준에서의 직무 설계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집단 수준은 이거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이론이 이걸 통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술적 효율성도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이론에서는 집단적으로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제시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조금 분량이 많긴 해요. 요 설명이. 그냥 더 짧아도 되는데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이러면서 그럼 네 번째 집단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이제 요게 이제 물어보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순환, 개장단, 직무 교차, 개장단, 그 다음에 자율적 작업 집단, 개장단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공부를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더 설명은 안 하지만 답안 자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됐어요?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개장단, 개장단, 개장단 이것들을 비교를 이렇게 해줬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개장단 할 때 앞에 동그라미 번호를 붙였을 때에는 되게 동그라미 번호는 가장 아랫 단위에서의 어떤 그 번호 부여 체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문장의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개장단 이런 형태로 나온다 했을 때, 자, 요때는 이것을 개념 쓰고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설명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건 제일 아랫 단위일 때는 되게 동그라미 번호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개념하고 땡땡 찍고 바로 이렇게 쓰면서 요걸 해주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 이게 가장 마지막 단위의 어떤 세밀한 단위의 분류 체계 번호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거기 안에서 막 이렇게 빈 공간을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난잡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딱딱 들여 붙여갖고 이렇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00점짜리 문제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첫 번째 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 어찌됐건 다시 설명을 듣고 나면 이렇게 답안지가 구성이 됐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과연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잘 출제자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차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모의고사 강평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지금 제가 앞에 딴 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워크북 보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